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게이밍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세션은 아마존의 웹서비스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기능들이 해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기능들을 개선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출시된 새 기능들 중에 게임 서비스에 딱 맞는 서비스, 딱 맞는 신규 서비스들로 게임의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는 이 발표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이제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이 QR 코드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숙지하시고 필요하실 경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게임 서비스에 잘 맞는 AWS 신규 서비스 및 기능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한 기능들이 이 게임 아키텍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서비스에 잘 맞는 AWS 신규 서비스 및 기능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클라우드 프론트를 게임 클라이언트 배포용이나 CDN 용도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작년 11월부터 클라우드 프론트가 웹소켓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이미 웹소켓을 지원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웹소켓 지원 전에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웹소켓 지원 기능을 이용해서 그 퍼시스턴트 커넥션을 필요로 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통신에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웹소켓을 맺고 그 뒤에 이 로드 밸런서 쪽으로 가도록 변경하는 걸 통해서 더 짧은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지연을 더 저지연의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저희 쉴드 서비스와 와프라고 하죠.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과 이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도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웹소켓을 사용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웹소켓을 한번 클라우드 프론트랑 맺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아무런 통신이 없을 경우에 아이들 상태로 간주하고 그 접속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클라이언트와 이제 웹소켓 통신 시에 10분이 지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커넥션을 다시 맺어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웹소켓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실시간 통신으로 이제 항상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사실 10분간 아무 통신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통신상에서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그 재접속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웹소켓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 요금이 없는지였는데요. 그 클라우드 프론트 웹소켓 기능은 기존에 그 추가 요금 없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데이터 전송 요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짓 게이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VPC라는 가상적으로 격리된 보안적으로 격리된 그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유로 굉장히 많은 VPC들을 실제로 운영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VPC 간에 이제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VPC 피어링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 VPC 개수가 많아질수록 VPC 그 간에 전위적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새로 선보이게 된 기능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기존의 VPC 간의 연결, 피어링 및 이제 피어링 등을 통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VPC들을 연결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이 굉장히 많아지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린 거고, 뭐 수십 개의 VPC를 관리하신다거나 그 고객분들 중에 실제 사례로는 수백 개의 VPC를 서비스에 사용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각각의 연결을 맺고 중간에 문제가 없는지 각각에 접근하는지 할 때는 점점 관리 노드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각 VPC와 한 번 연결한 것들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단순화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조금 더 디테일을 보자면요, 중앙 관리형 단일 게이트웨이로 더 이제 쉬워진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기존의 VPC 피어링과 달리 연결 VPC 간은 모두 통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물론 이제 어카운트별 서로 다른 분리된 어카운트에 멀티 어카운트의 VPC도 연결할 수 있냐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신데요. 멀티 어카운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는 이제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할 수 있는 VPC는 한 리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 리전의 VPC끼리만 연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도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멀티 리전 서포트를 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실제로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TCP UDP를 지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나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엑셀레이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통신이 AWS 리전에 있는 보통 게임 서버 쪽으로 이제 바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될 텐데요. 접속하기 전까지 ISP에 이제 저희가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그 라스트 마일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 통제도 불가능하고 고객분들께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국가에서는 저 라스트 마일 부분이 꽤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남미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지점에서는 저 부분이 이제 항상 고객분들의 특히 플레이어들의 그 게임 경험을 굉장히 해치는 지연이 늘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 세계 이제 120개가 넘게 퍼져 있는 이 엣지 로케이션에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요. 그 엣지 로케이션과 리전과는 이제 저희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용망을 통해서 바로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보자면요, 실제로 엑셀러레이터 IP라는 이제 그 스태틱 IP가 정적 IP가 이제 엣지 로케이션 쪽에 애니캐스트 방식으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 IP를 통해서 리스너를 지정을 해주시고 엔드포인트 그룹들을 지정해 주셔서 EIP라든지 로드 밸런서, 뭐 EC2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시면 실제 그 뒤에 있는 IP나 DNS와 상관없이 그 엣지 로케이션에 애니캐스트로 다 뿌려져 있는 저 정적 IP를 통해서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겟 엔드포인트에 헬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용성 구성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리전에 그 엔드포인트가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헬스 체크가 실패하게 될 거고, 그 경우 저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정적 IP 쪽의 통신은 바로 그 헬시한 엔드포인트를 라우트를 타게 됩니다. 그다음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기능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엣지 로케이션에 이제 정적 IP가 배포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리전 엔드포인트들로 그 통신들이 라우팅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애니캐스트를 통해서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 가장 유저와 근접한 엣지 로케이션의 정적 IP들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라스트 마일 최적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라우팅 최적화라고도 하고요. 손쉽게 엔드포인트 관리를 하고 그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런 요청을 많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게임 서버들의 IP를, 특히 이제 예전부터 서비스해오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 그런 요청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정적 IP 기반으로 모든 게임들을 설계를 하는데 IP를 고정할 수 없느냐. 이 경우에 이제 정적 IP가 바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경우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정적 IP는 모두 같기 때문에 실제로 도메인 네임 업데이트 없이 그 같은 IP에 대해서 엔드포인트를 교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장애에 보통 저희가 페일오버 처리를 할 때 도메인 네임 쪽에 매핑되어 있는 IP를 바꾸는 식으로 페일오버 처리를 많이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도메인 네임 캐시 때문에 이제 실제 예상과는 다른 동작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냥 바로 IP 베이스로 통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이제 즉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들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는 IPv4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전이 이제 그 전체 리전이 아닙니다. 현재 그 US 이스트의 노스버지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그다음에 이스트면 US, 노스 캘리포니아, 그다음 아일랜드, 프랑크푸르트 같은 유럽 리전, 그다음에 에이펙에는 이제 도쿄와 싱가포르 지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엣지 로케이션 자체는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엣지 로케이션은 이렇게 이 지원 리전의 엣지 로케이션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용자 플레이어 서비스 하시는 게임 플레이어들의 지오 로케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TCP, UDP 리퀘스트 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IP 쪽 헤더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정적 IP를 타고 들어오는데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그 엣지 로케이션에 이제 IP가 클라이언트 IP로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요즘은 그런 게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IP를 베이스로 뭔가 로깅을 하시거나 처리를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패킷 자체에 클라이언트 IP를 현재로서는 클라이언트 IP를 심어서 해결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나모DB 트랜잭션입니다. 다이나모DB도 실제로 이제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 이제 키 밸류 데이터 스토어다 보니 게임 쪽에서 보통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거나 좀 로지컬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다 구현하셔야 되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이나모DB의 트랜잭션 개념이 작년 리인벤트 때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ACD라고 하죠. 원자성, 일관성, 격리, 영속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단일 파티션과 테이블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세상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파티션과 테이블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최초의 노시퀄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렬화 가능한 격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RDBMS의 트랜잭션을 많이 사용하셨던 케이스라면 좀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DBMS에서 보통 트랜잭션을 하시게 되면 이제 락을 걸고 최초의 트랜잭션을 걸었던 쿼리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완전히 커밋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동시에 들어왔던 쿼리들이 실패하는 형태라고 하면 다이나모DB는 좀 반대가 되고요. 트랜잭션을 걸게 된 상황에 다른 쪽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오퍼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실제 최초의 트랜잭션이 걸렸던 쪽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 동안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다는 익셉션을 내게 됩니다. 그 부분에 그 시점에 이제 익셉션 핸들링을 해주셔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일 리전 다이나모DB 테이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글로벌 테이블 다이나모DB에 이제 글로벌 테이블 기능이 있는데요. 리전 간 이제 싱크가 되는 동기화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글로벌 테이블에 대해서는 저희 보통 서비스 리밋 해제하는 티켓을 통해서 글로벌 테이블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티켓을 올려주시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글로벌 테이블에 대해서 읽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리전에서 동시 쓰기에 트랜잭션을 걸 경우에는 직렬화된 격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근데 보통 글로벌 테이블 같은 경우 각 리전별로 이제 샤딩이나 파티션을 통해서
쓰기들은 이제 보통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자체에 그럼 또 추가 요금이 없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트랜잭션 자체에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트랜잭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매 스텝마다 그 읽기와 쓰기를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읽기와 두 개의 쓰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읽기 쓰기에 대해서 이제 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랜잭션을 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기존의 트랜잭션 없는 오퍼레이션의 이제 2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트랜잭션 모든 쿼리 오퍼레이션을 트랜잭션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비용 증가 요인이 있게 됩니다. 실제 다이나모 DB 트랜잭션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이제 기존의 그 API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API 2개가 추가됐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라이트 아이템즈, 트랜잭션 겟 아이템즈와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트랜잭션 라이트 아이템을 하는 그 샘플 코드인데요. 기존의 API와 사용 방식이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거는 형태의 부분이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API와 그 기본적으로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제약 사항은 트랜잭션당 조건을 포함해서 최대 10개의 고유한 항목 또는 최대 4메가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걸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드 어드밴스드입니다. 이제 보통 보안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보안 중에서도 디도스 어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저희가 디도스들에 대해서 방어를 기본적으로 실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리전에서는 그 올해 출시되기 전까지는 실드 스탠다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 추가 적용 없이 이미 지금 AWS에서 게임을 구동하고 계시다면 실드 스탠다드의 프로텍션을 이미 받고 계신 거고요. 모든 AWS 고객들에게 자동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사실 나는 실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드 스탠다드의 경우는 저희가 디도스 어택을 감지하고 방어한 경우에도 고객분들에게 따로 리포트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 실드 어드밴스드가 출시가 되게 됐고요. 이 실드 어드밴스드와 함께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아까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모두 한국 리전에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드 어드밴스드에서는 실드 스탠다드 대비 상시 모니터링 및 탑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스탠다드보다 이제 그 방어하는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드 스탠다드가 방어하는 항목에다가 이제 L3, L4, L7에 그 해당하는 레이어에 해당하는 디도스 방어가 이제 추가되게 되고요. 그 전담 디도스 대응팀 저희가 이제 DRT라고 부르는데요. 디도스 리스폰스 팀이 이제 할당이 되게 되고 그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드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디도스가 그 백엔드로 흘러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을 해서 인스턴스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는 그 청구 보호 기능을 실드 어드밴스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드 어드밴스드가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53 이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실드 어드밴스드가 이제 해당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디도스 미티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저널 서비스라고 표시해놨는데 각 리전 전용 서비스들 중에서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이제 그 EIP를 통해서 EC2로 들어오는 트래픽, 그다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이제 막 출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개 리전에서 리저널 서비스에 대해서 실드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 지원의 리전에서 실드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인 게임 리프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게임 리프트를 이제 실제로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 게임 리프트에 새로운 기능들이 또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플릿은 이제 보통 저희가 윈도우즈나 리눅스 기반의 이제 서버에서 구동되는 바이너리를 올려서 보통 이제 데디 서버 같은 유니티나 언리얼로 생성하신 서버 바이너리를 올려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노드.js 기반의 스크립팅으로 해당하는 세션을 매니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션형 게임을 호스팅할 수 있는 저희가 리얼타임 서버라는 거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현재 프리뷰 상태입니다. 프리뷰를 신청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노드.js 기반으로 스크립팅을 하신 후에 수백만 플레이어 규모까지 게임 리프트 고유 기능인 이제 플립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자동 확장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게임 리프트에서 제공하는 플렉스 매치 같은 굉장히 유연한 매치메이킹 및 전용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익숙하신 만약 노드.js를 보통 이제 백엔드 API 서버나 이런 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노드.js 스크립팅으로 굉장히 손쉽게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리프트 서버 SDK 같은 경우 이제 클라이언트 SDK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버 SDK 같은 경우에 호환성 문제 때문에 사실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전 버전의 유니티와 언리얼에서 잘 돌아가는데 특정 버전 이상부터는 자꾸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 컴파일 에러가 난다. 뭐 이런 요청들을 많이 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서버 SDK를 다시 전부 폴리싱해서 최신 버전의 유니티와 언리얼에서 유니티는 2018 버전, 언리얼은 4.1 버전에서 문제 없이 컴파일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15, 2017과도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언리얼 엔진 플러그인으로 플렉스 매치의 백필 기능을 이제 추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에러 메시지 부분을 좀 더 쉽게 트러블 슈팅 하실 수 있도록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리프트의 보완을 위해서 사실 기존의 IAM 롤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EC2에서 이제 지원됐던 IAM 롤이 지원이 안 됐었고 보통은 이제 VPC 피어링을 통해서 백엔드 서비스들과 이제 접근 제어를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제 게임 리프트 플릿에도 IAM 롤을 지정해서 허가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인프라에 해당하는 건데요. 인프라의 가장 베이직에 해당하는 이제 EC2나 스토리지, 네트워킹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좀 네이밍 컨벤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좀 글자 수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C5X라지, C4X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미어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이나 뒤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네이밍 컨벤션일 텐데 저 소문자로 숫자 뒤에 붙는 것이 실제로 어디셔널 케이퍼빌리티 추가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하면서 좀 뒷부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5N 이제 전미어가 붙었죠. C5N 인스턴스입니다. 고클럭 굉장히 고클럭의 이제 CPU를 제공하고 있는 C5 인스턴스에 네트워크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고성능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최대 25GBps였던 네트워크 처리량을 최대 100GBps까지 이제 증설을 했고요. 니트로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굉장히 가벼운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A1 인스턴스입니다. 이 A1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RM 기반으로 최초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ARM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비용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커스텀하게 그라비톤 프로세서라는 거를 ARM과 협업해서 만들어서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최대 45%의 비용 절감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게임 서버, 우리 게임 서버들 다 그 AMD 64 베이스로 컴파일 돼 있는데, 인텔 베이스로 컴파일 되어 있는데 아무 못 쓰는 거 아니냐? 예, 재컴파일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모든 게임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형태는 아니고요. 그 기존의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는 API 백엔드라든지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ARM 베이스로 컴파일된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A1 인스턴스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A1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에코시스템인데요. 실제로 그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A1 인스턴스에 맞도록 준비가 된 이미지들과 솔루션들이 이렇게 제공이 이미 되고 있고요. 계속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요즘 컨테이너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게이밍 고객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중에서 이미 ECS 부분은 도커 공식 이미지들이 ARM 베이스로, ARM64 베이스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 쿠버네티스의 매니지 서비스인 EKS도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툴로는 이제 기존의 마켓플레이스와 시스템 매니저, 클라우드워치, 코드커밋, 클라우드9,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이미 A1 인스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EC2 M5A 및 R5A입니다. 이제 소문자 A가 붙었는데요. 요거 AMD CPU를 쓰는 새로운 인스턴스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A가 붙지 않은 인스턴스들과 같은데, 그 램이라든지 대역폭 같은 부분들이 같은데, 그 CPU 부분만 AMD EPYC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동급 EC2 인스턴스 대비 한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텔과 CPU 특성이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좀 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보통 이제 CPU 부하가 크지 않은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 메모리 DB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성능 저하 없이 노려볼 수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오하이오랑 오레곤, 아일랜드, 싱가포르 리전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스토리지 피처로 이제 S3 부분입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이고요. 그 기존에는 보통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통해서 뭐 30일 지난 그 오브젝트들은 그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옮겼다가 그 인프리퀀트 액세스에서 뭐 한 3개월 내지 1년 지나면 글래시어로 옮기는 형태로 보통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 성능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를 쓰셨는데, 사실 그 중에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0일 뒤까지도 액세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제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룰 베이스다 보니까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기능들을 접목해서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패턴들을 학습시켜서 그 어느 티어에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옮겨드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접근이 그 뜸해지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옮겼다가 실제로 다시 접근이 시작되게 되고, 한 번이 아니라 복수번 될 것 같으면 다시 프리퀀트 액세스 티어로 옮기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미 S3에 새로운 티어로 콘솔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S3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와 이제 보통 그 스탠다드 IA, 단일 영역 IA, 글래시어, 뭐 중복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기 지능적 티어라고 두 번째 새로운 클래스가 생겼고요. 이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EBS 쪽의 성능 향상입니다. 아마존 EBS 성능이 기존에
그 한동안 좀 고정적이었는데 GP2가 60% 성능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000 IOPS까지 기존에 만이었죠. 16,000 IOPS까지 처리량을 제공을 하게 됐고요. IO1 저희 그 PIOPS라고 많이 부르죠.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하실 때 특히 DB 서버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IO1 같은 경우 그 2만회였다가 32,000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2배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64,000 IOPS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EBS 자체는 EBS 자체의 최대 대역폭을 그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EC2 쪽에 그 밴드위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2,000 IOPS 이상의 볼륨은 니트로 기반의 인스턴스 중에 사이징이 큰 인스턴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루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게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네트워킹 아키텍처에서 백엔드입니다. 서버 간 네트워킹 같은 경우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멀티 어카운트 VPC 연결을 기존의 그물형 VPC 피어링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단순화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 리전 VPC 연결은 현재는 VPC 피어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존보다 연결이 굉장히 줄겠죠. 그 한 리전에 대해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들로 연결하고 그 인터 리전 부분만 피어링을 이제 남기시면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멀티 리전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출시게 되게 되면 그 부분도 더 단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0GBps 지원 인스턴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C5N 및 전보 프레임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보 프레임은 이제 사실 그 인터넷에서 온 트래픽에는 전보 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ISP 쪽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사용자들 쪽에 그 PC들이 전보 프레임을 지원하도록 세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저희 백엔드 부분에서는 저 100GBps를 지원하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전보 프레임을 사용하면 CPU 사용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더 많은 트래픽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게임 섹터 세션 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 전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한 결과로 이제 세션 내용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장표죠.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단순히 가져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운영 효과를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론트엔드입니다. 사실 클라이언트 서버 간 네트워킹은 저지연을 위해서 라스트 마일을 최대한 짧게 설계하는 것이 사실 왕도입니다. 그 지연을 특히 게임 같은 경우 지연은 굉장히 민감하죠. 이 지연을 굉장히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전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라고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제 한 리전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 어느 유저든지 한 빌드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형태를 구상을 하시는데요. 이 각각의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좀 그 접근 방식이 다를 겁니다. HTTP, HTTP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HTTP, HTTPS로 그 로드 밸런스로 가는 것보다 클라우드 프론트가 보통 캐싱 용도로 쓰시는데 올 헤더를 모든 헤더를 오리진으로 옮기도록 바로 보내도록 포워드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캐싱 없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캐시 효과는 없어지지만 실제로 사용자에서 가장 근접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HTTP, HTTPS 리퀘스트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라우팅 최적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시스턴트 커넥션으로 이제 요즘 특히 세션형 게임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웹소켓을 쓰실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프론트의 웹소켓 지원 기능을 사용하시면 HTTP, HTTPS에서의 라우팅 최적화 효과를 동일하게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CP, UDP다 이러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더 이상 답이 아니죠. 기존에는 TCP, UDP 프록시를 사용자와 가장 인접한 리전에 두고 이제 프록시를 통해 갖고 그 원빌드가 존재하는 리전으로 릴레이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용자하고 어쨌든 그 한 리전에서 모두 인터넷을 타고 오는 것보다는 그 굉장히 그 더 앞단 쪽으로 이제 프록시가 존재하게 되고 그 프록시와
그 원빌드가 존재한 리전 사이는 그 AWS의 전용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저지연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를 보통 저희도 추천을 드렸고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글로벌 엑셀레이터가 소개된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그 프록시 역할을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그 글로벌 엑셀레이터 인스턴스들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 그 기존 방식보다 더 가까운 리전보다 더 가깝죠. 엣지 로케이션이 더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더 라스트 마일을 짧게 가져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보안 요소, 그 아까 쉴드 어드밴스드를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서비스의 그 프로텍션을 받는 것 중에 글로벌 엑셀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런 실드의 디도스 미티게이션 효과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제약사항으로는 출시 이전의 엣지 로케이션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는 적용하실 때 그 플레이어의 지오 로케이션을 고려해서 정말로 이 글로벌 엑셀레이터 효과를 그 최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비스 시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이 글로벌 엑셀레이터 지원 리전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확산에 따라서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라우팅 최적화 효과를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냥 로드 밸런서로 이제 실제로 암스텔담에서 도쿄에 있는 ELB에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가 위에 파란 그래프입니다. 밑에 빨간 그래프가 암스텔담에서 도쿄로 보내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forward all headers to origin 옵션을 킨 상태로 한 거고요. 보면 실제로 응답 지연도 굉장히 거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었지만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진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이제 그 지연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 사용자들의 그 게임 플레이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게임 장르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동기 게임형 아키텍처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모바일 게임의 초창기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 모바일 게임들의 접속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웹 백엔드를 두고 그 게임 자체는 클라이언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결과만을 이제 보통 서버에 통보하고 검증하는 형태는 이제 백엔드가 이런 식으로 다 웹 백엔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 새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EC2 타입들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신다면 A1이나 R5A, M5A 같은 것들을 웹티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EBS 같은 경우도 성능 향상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디스크 병목이 있다면 성능 향상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 비용을 중시하신다 그러면 R5A나 M5A를 가지고 같은 인스턴스 사이즈로 충분하다고 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거의 그 CPU가 병목이었다, 더 큰 그리고 혹은 네트워크의 병목이었다라고 하면 C5N 인스턴스를 통해서 더 적은 수의 인스턴스로 게임 서버 역할을 하도록 그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부분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BS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면 디스크가 병목이었다면 그 부분을 또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은 보안을 위해서 쉴드 어드밴스드와 와프 컨비네이션을 특히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S이기 때문에 쉴드와 와프를 통해서 디도스 부분에 대한 방어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웹소켓 지원을 통해서 만약 그 웹소켓을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기존에 바로 ELB로 클라우드 프론트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바로 ELB로 들어가던 트래픽을 클라우드 프론트를 경유하도록 해서 지연을 더 최적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 S3 같은 경우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패치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요 클라이언트 패치하실 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과 관리 로드를 줄일 수도 있죠. 요 인텔리전트 티어링 서비스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이나모DB 트랜잭션 기능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션형 게임 아키텍처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임 리프트를 이용한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이제 실제로 게임 리프트 플릿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좀 보안 부분에서 피어링만을 가지고 복잡한 구성을 갖고 계셨다면 IAM 롤 적용을 통해 갖고 구성을 좀 더 단순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플릿 서버의 대디 서버 부분들이 이제 개발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아직 프리뷰 단계이긴 하지만 요 Node.js 기반의 리얼타임 서버로 그 플릿을 구성하는 형태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리프트 서버 SDK 호환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기존의 그 호환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엔진 버전을 못 올리고 계셨다면 그 대디 서버를 이제 보통 게임 엔진으로 빌드하시죠. 못 올리고 계셨다면 요 새 SDK로 업데이트하셔서 이제 호환성 부분들을 최신 엔진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람다 레이어를 이제 따로 소개는 안 드렸는데요. 요 람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도 모든 공통된 부분들을 각 람다 펑션에다 다 포함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람다 레이어라는 공통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레이어라고 하나 올려놓으면 다른 람다들에서 그 공용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레이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람다들을 실행하고 준비하시는데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을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MMORPG죠. MMORPG는 보통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할 드릴 수 있는 게 DB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들 중에 검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 보통 TCP로 붙으시죠. MMORPG 같은 경우. 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웹소켓. 요즘 그 MMORPG에서는 웹소켓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F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웹소켓 같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지연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쉴드 어드밴스들을 통해서 디도스를 막는 방법을 이제 검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중요한 게임 서버들에 대해서 비용을 중시하신다면 M5A, R5A 그 다음에 성능을 중시한다, 성능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이 중요하다면 C5N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뭐 로긴 서버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비동기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공용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새 서비스들을 보통 질문 줍니다. 새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뭐가 유용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고 우리 아키텍처에 뭘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그냥 익숙한 거 쓸란다.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저 부분 저희 그 RSS 피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What's New라는 부분에 이제 새 기능들이 소개될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요거를 좀 이제 그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심지어 서비스별로 What's New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EC2 중에 새 기능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은 좀 내가 봐야겠다. RDS 중에 새 기능, 게임 리프트 중에 새 기능들은 봐야겠다라고 하면 요 사이트는 좀 북마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간 주요 서밋,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이미 잘 와 계신데요. 리인벤트 같은 경우 이제 매해 11월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보통 유튜브나 그 웹을 통해서 자료들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로 리캡 행사도 이제 보통 1, 2월 정도에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새 기능들 그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자리하고 계신 서울 서밋, 그다음 가을에는 보통 게이밍 온 AWS라는 게이밍 고객 분들만을 위한 저희가 서밋을 이제 매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서밋 기회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저희가 무료 또는 유료도 있습니다만 일단 정기 세션 및 핸즈온 랩 웨비나들이 저희 링크를 가보시면 101 레벨, 201 레벨, 301 레벨 서비스별로 레벨에 맞춰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당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 저 같은 솔루션즈 아키텍트도 있을 텐데요. 내가 이 기능이 궁금한데 그 저희 문서가 너무 부실해서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언제라도 부담 없이 요청을 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웰 아키텍티드 리뷰라는 내가 그린 아키텍처가 정말로 비용 효율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도록 구성됐는지 이제 리뷰를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것도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입니다. 시간을 좀 넘겼는데요. 예,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좀 넘겼기 때문에 다음 트랙 이동을 위해서 일단 움직이실 분들은 움직여 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복도에 있을 테니까요. 예,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